예,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모의고사 강의하게 됐고요. 수학교 여기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간은 수교만 이제 10회를 보시는 분들이 있죠. 9월 첫째 주부터 그분들은 50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2교시 20분, 3교시 30분. 그러니까 서술이 2교시가 2문제고 3교시가 3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기입형은 보통 1, 2분 생각하시고 서술을 한 8분? 9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모의고사 답안지 작성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수교는 이렇게 답안지가 4줄로 되어 있으니까 줄을 무시하시고 6에서 8줄을 쓰셔야 돼요. 잠깐 이렇게 좁게 하시고 글씨 작게 쓰셔서. 그리고 이제 수교만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날 오픈돼서 시험을 꼭 50분 보시고 10회, 그리고 정일면 쌤하고 같이 9월 말에 통합 모고는 8회예요. 마찬가지로 뭐 이런 내용은 똑같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50분 보시죠. 그러면 해설 강의 들으시고 이론을 암기하시고 다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뭐가 틀렸는지 여러분 자기평가 꼭 스스로 하세요. 물론 이제 답안 6에서 8줄 쓰셔갖고 꼭 PDF로 작성하셔서 첨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론을 암기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꼭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론을 암기를 하신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고 이론을 암기하시죠. 제 해설에 보면 뒤에 이제 채점표하고 이론이 나와 있어요. 문제당. 그러면 이론을 다시 다 암기하시고 다시 모의고사를 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이론이 암기된 상태에서 그리고 강의를 듣고, 그쵸? 강의를 듣고 이론을 암기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틀렸는지 여러분 스스로 개념을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시험을 보시고 실전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당 실전 문제가 하나나 2문제 정도를 또 추가를 했거든요. 해설 파일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면 1교시, 2교시 해설 파일, 그래서 해설 파일이 뭐 50에서 60페이지씩 돼요. 반드시 문제당 이론과 실전 문제가 추가되어 있으니까 그런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수교는 문항이 7문항이니까 문항이 작죠. 그래서 이 뭐 문항을 내가 다 맞는다. 어떤 성적이 많이 안 나온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강의 들으시고 이론을 꼭 암기하신 다음에 다시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항수가 적으니까 실전 문제 꼭 풀어보시고, 그리고 처음이신 분들은 뭐 답안 4줄 작성하면 되나? 절대 아니에요. 6에서 8줄 꼭 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먼저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그리고 7, 8월까지 이제 이 개정교육과정이 굉장히 많이 변화돼서 단순히 그냥 암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전반부에는 그러니까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문제를 뭐 한 문제만 낸 게 아니라 2교시 하나, 3교시 하나 그렇게 돼가지고 계속 반복되게 여러분이 빨리 외우게, 그러니까 똑같은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낸 게 아니고 워낙 방대한 내용이니까 이제 다양한 그거를 2교시 하나, 3교시 하나 그렇게 냈고, 제 문제는 지금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교육과정이 굉장히 많이 변화됐고 그 AI 교과서를 교사학습 방법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죠. 수업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해서 교수님들이 올해 이제 출판된 많은 논문이나 서적에서 그 문제를 다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시간에 개정교육 과정이 반영된 수업, 이 문항이 지문이 다 수업 실제죠. 어떤 뭐 지도안도 될 수 있고 교사들의 대화도 될 수 있고 교사 학생의 대화도 될 수 있고 수업 계획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사고 실험도 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다 개정교육 과정을 반영한 올해 출판된 책이나 논문에서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실제 시험을 가장 여러분들이 적합하게 준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고전 문제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굉장히 큰 교육혁명에 가까울 정도로 개정교육 과정이 바뀌었고 교사학습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있게 우리가 이제 실제 모의고사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여러분들이 나 이거 생소한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혼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예전에 출판된 책을 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좀 생소한 부분은 다 이제 커버를 하셔갖고 많은 부분들을 제가 이론에 추가를 했으니까 처음이신 분들은 이론 꼭 공부하시고, 이 부분이 이제 저랑 1년 따라오신 분들은 이미 다 한 내용들이니까 좀 쉽게 다가오겠지만, 혼자 공부하시다가 하시는 분들은 생소할 수 있으니까 좀 여러분이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수교는 그 22점 목표 24점에서 22점을 꼭 목표로 하셔야 되고,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 수학은 굉장히 어렵고 쉽고가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수교는 안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만 공부하면 뭐 만점까지도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이렇게 처음에 굉장히 진동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위축되실 필요는 전혀 없고, 마지막 한 8, 9, 10회에 이제 내 최종 성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입형이죠. 이제 해볼게요. 일단 문제를 하실 때 항상 문제부터 먼저 읽는 습관, 여러분들이. 그리고 점점 기출이 많이 묻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전에는 뭐 이제 서술 보시면 알겠지만 2개나 3개 묻고 있었는데 지문이 길어지고 4개씩 묻는다는 거요. 여기는 뭐 퀘스천 기입이니까 2개죠. 개혁과 니은에 적합한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바로 문제 읽고 바로 지문으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서는 우리가 그 통계적, 여러분이 통계적 문제 해결, 통계적 사고라고 교재연구에서는 아마 사고 과정으로 공부하셨을 텐데, 그게 이제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통계적 문제 해결이라는 용어로 똑같아요. 우리가 교재연구 확통해서 통계적 문제 사고 과정으로 하셨던 거를 문제 해결 과정으로 이제 바꾸세요. 왜냐면 개정교육 과정에서 통계교육의 목표 자체가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으로 아예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확통이 중학교에서 자료 가능성 영역이죠. 그래서 이 이론에 보시면 이제 개정교육 과정에서 중학교 내용 체계를 제가 다 드렸으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료 가능성 영역이라는 거 대단원 아셔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학습 방법 자체가 뭐냐, 여러분이 개정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또 교사학습 방법을 암기해야 되죠. 근데 여기 이제 성취 기준에 보면 금방 알 수 있게 우리가 통계적 문제 맞죠? 공학도구, 그러니까 내년부터 AI 교과서이기 때문에 제 문제를 보시면 전부 공학도구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렇게 지금 교과서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게 나오지 않고 이제 어떤 데모 버전으로 나와서 교사들 연수받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보면 공학도구가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됐기 때문에 공학도구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 분석 해석한다.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이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거 아시죠? 그쵸? 그래서 개혁과 니은을 굉장히 빨리 여러분들이 답을 기입형으로는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입형은 다 서술로 여러분이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제 문제의 특징이 지문을 보시고 제가 묻는 거 말고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다른 이론에 적용을 해갖고 분석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다 지금 이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교과서 내용을 갖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서술로 만약에 이 지문을 교사가 이 지도안에 따라 수업을 할 때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에 따라서 분석을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기입형으로만 쓰시면 안 되고 우리가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에 따라서 써야 되죠. 그럼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 여러분이 암기하셨잖아요. 그쵸? 확통해서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 암기하셨죠? 먼저 내가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에 따라 분석해야 되고, 이 문제 볼 때 먼저 프로젝트 학습 방안 이 개정교육 과정에서 암기하셔야 되죠. 그리고 제 해설에 다 써놨어요. 이론에 좀 이따 볼게요. 그리고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 이제 중1로 대표값이 내려가고 중3에 상자 그림이 추가됐잖아요. 그것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개가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서술형으로, 지금 기입형으로는 그냥 자료화 가능성, 프로젝트 학습만 쓰시면 되죠. 1.1점. 근데 요렇게 서술형으로 요거 쫙 쓰고, 그쵸?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시면, 먼저 모둠 안내하고, 이거는 뭐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은 상관없죠. 그 다음에 탐구 질문을 내가 먼저 설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을 설정하면, 그 다음에 계획, 여기가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에 따라서 써 있는 거죠. 빨간 게. 그러면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집을 하고, 여기서 생태 뭐 용량에 관한 거니까,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학생에 맞게 자료를 뭐 다양한 통계 그래프나 표로, 그쵸? 도순표 표, 뭐 즐겨할 그림, 히스토그램 같은 그래프로 분석을 하겠죠? 근데 다 공학도구를 이용해서 교과서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린 통계 그래프에 따라서 이제 각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과를 그 그래프를 갖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수집 단계, 분석 단계, 결론 단계, 그런 식으로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에는 이름이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을 암기하셔야 되고, 지문을 가지고 오셔갖고 쓰시는 거죠. 그래서 해설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해설에는 그냥 기입이니까 이렇게 써있지만, 여러분들이 채점표 있고, 그러니까 나 스스로 채점할 수 있게 각 분석처 채점으로 요소를 이렇게 다 나눠놨어요. 채점표, 그리고 뒤에 이제 이론 정리하고 나오죠. 5페이지부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험을 보신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고, 이 이론에서 이미 외운 것도 있지만 내가 넘어간 것도 있죠. 혼자 공부할 때. 그러면 이론을 꼭 암기를 하시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많이 상승될 수 있겠죠, 점수가. 근데 시간은 꼭 50분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60분까지도 괜찮아요. 그래서 60분까지 괜찮고, 최종적으로는 50분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50분에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료 가능성 영역의 내용 체계하고 제가 5페이지에 써 있죠. 근데 뭐 핵심 아이디어를 암기하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렇게 이게 이제 개정교육과정은 지식의 과정기능, 가치태도, 범주로 나누는 건 아시죠? 그래서 중학교에서 여기 이렇게 가로 해놓으면 그걸 쓰라는 거예요. 기입형으로. 제가 빨간 거 중위는 똑같아요. 대표값이 중위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가로 해놓고 여기 가로 해놓고, 그쵸? 그 다음에 그게 지식 이해고, 과정 기능은 이제 여러분 5대 역량 있죠? 그 역량이 발현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암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추론 역량, 의사소통 역량, 그런 식으로 역량이 발현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가치 태도는 이제 거의 다 정적 역량, 유용성, 뭐 흥미 관심, 그런 내용들이겠죠. 암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통계적 사고, 왜 교재 연구에서 여러분 암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사고의 뜻을 쓰시오가 나오는 거는 거의 확률이 없고,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 아까 제가 문제 해결 과정으로 암기하라 그랬죠. 교육과정상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옆에 서브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 확인, 계획, 자료, 분석, 결론, 그 제목을 암기하신 다음에 이 서브를 이해하시면 이 제목에 따라서 지문을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지문에 문제 확인에서 얘가 뭘 했나 가지고 오고, 계획 단계에서 뭘 했나, 자료에서 뭐 했나, 그쵸? 아까 그대로 드러나 있죠? 아까 왜 문제에 빨간 거로 앞에 써 있고, 여기 요 앞에 빨간 거, 요게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이고, 그 옆에 있는 서브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서술 같은 경우에는 자꾸 해봐야 되는 게, 시간 안배를 해서 10분 동안 내가 답을 작성하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6에서 8줄을 써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 지문 내용을 가지고 와야 하는가, 그쵸? 그게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굉장히 빨리 연습이 돼요. 그래서 여기 서브를 암기하시진 말고 이해를 하시고 큰 제목을 외워서 지문에서 가지고 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통계적 사고 과정에 대한 수업 실제, 그러니까 제 수업의 특징이 이제 교과서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이론과 실제를 접목해서 아예 2, 3월부터 수교부터 다루는 거죠. 그냥 뭐
프루덴탈 이론을 암기하는 건 여러분이 암기를 했으면 그 이론이 적용된 수업을 교과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는 연습을 하거든요. 2, 3월부터. 근데 그게 혹시 혼자 공부하셔갖고 아직 나 이론은 정말 잘 외우는데 이론이 적용된 수업을 가지고 오지 못하겠다 그러실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여기에 수업을 박스에 굉장히 많이 써놨으니까 수업 실제를 분석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 두 개가 접목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뭐 4점이라면 한 1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냥 순수하게 이론을 쓰시고 그렇게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거의. 그래서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자료 1, 2, 3 그쵸? 자, 전부 다 아까 그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 5가지 과정에 따라서 수업을 하는 다양한 교과서 내용을 준 거거든요. 교과서 혹은 논문에서 됐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확인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서술로 갈게요. 서술로 가면 5번 마찬가지로 중3에서 이차함수 그래프를 배우는데 처음 제목 보자마자 빨간 거 알지오매스죠? 그래서 이제 AI 교과서에 다 함수 그래프 배울 때 공학 도구 활용해서 뭐 이렇게 지필로 교사가 판서로 그려서가 아니에요. 알지오매스로 다 구현이 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차함수 그래프 배우는 교사 학생 대화가 나오고 밑에 제 문제부터 보셔야 되죠? 그러면 문제에서 3가지를 묻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3개에서 4개까지 묻는다는 거예요. 점점 지문이 길어지고 묻는 게 많고. 그래서 수교가 뭐 쉽다는 거가 내가 이론을 많이 그동안에 뭐 본 이론에서 나왔다는 거지. 빨리빨리 체크를 해서 핵심적인 이론을 지문에서 분석을 해갖고 연습을 잘 하면 쉬운 거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문에서 보시면 프루덴탈 수학과 교사학습 원리 나 5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현실과 결부된 수학의 원리, 심상 구성의 원리, 그쵸? 그 2개로 하는데 먼저 수업 내용이니까 지문 전부 다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현실과 결부된 수학의 원리 관점에서 평가하라는 말이 뭐죠? 잘했다, 못했다, 교사가. 현실과 결부된 수학의 원리가 잘 구현됐다, 안 됐다, 그렇게 결론을 맺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겠죠. 니은에 따라서 학생이 해결하는 그 해결 과정. 이거는 교사 입장에서 수업을 잘했다, 못했다. 이거는 학생이 해결한 거를 심상 구성의 원리, 그쵸? 심상 구성을 프루덴탈을 많이 강조했죠. 개념 이미지 같은 거죠. 그래서 개념을 형식화, 바로 수직적 수학화로 정의를 하기 전에 먼저 개념이 발생한 맥락을 줘서 그 실제적인 맥락 컨텍스트에서 학생들이 이제 올바른 심상을 구성하자. 이런 게 이차함수다. 그렇게 개념 이미지를 구성한 다음에 이차함수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형식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억, 아까 제일 처음에 알지오매스 이용해갖고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함수 문자식이 합해서 변화관계로 영역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변화관계에서 성취 기준을 적용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 쓰는 거예요. 3가지를 묻고 있죠. 그래서 지문 전체 다를 분석하는 거니까 이거는 2점이고 그 다음 건 1점씩. 먼저 현실과 결부된 수학의 원리를 보자 했을 때 먼저 여기 기억에서 성취 기준은 공학도구 이용하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금방 쓰실 거예요. 알지오매스라는 공학도구 이용해서 실생활에서 어떤 포물선 이미지를 딱 캡처해 갖고 그거에 맞는 이차함수 식과 그래프를 그리고 특징을 해석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먼저 이렇게 1모듬, 2모듬이 한 게 여러분 프루덴탈 현실과 결부된 수학의 원리에서 현실하고 본질을 결부시켜야 되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본질이 이제 수학 개념이고 현실이 이런 거죠. 실제 생활에서 포물선이 뭐죠? 뭐 이렇게 학생들이 찾은 거, 2모듬이 이렇게 찾은 거, 그쵸?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다 찾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프루덴탈이 말하는 현실 혹은 맥락, 컨텍스트가 되겠죠. 브루소는 이 컨텍스트를 배경이라고 말을 했고요. 똑같은 이제 컨텍스트라는 용어를 브루스 책에는 배경화라고 써있죠. 그러면 프루덴탈은 이제 그게 원어는 똑같은데 이제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뭐 개인화 배경화도 되고 개인화 원래 맥락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책에서 개인화 배경화가 익숙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사가 아까 니은에 따라 심상 구성의 원리를 분석하라 그랬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포물선 이미지 아까 두 개 찾은 거를 이제 알조메스 갖고 딱 삽입을 해갖고 특징을 서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모듬, 4모듬 이런 게 심상이라는 거죠. 아직 포물선의 어떤 특징을 찾고 그래프를 그린 건 아니지만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3모듬, 4모듬 분수라든가 바이킹을 보면 뭐 위로 볼록, 좌우로 대칭, 아래로 볼록, 좌우로 대칭, 꼭지점이 가장 아래에 존재한다. 이런 게 개념 이미지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심상 구성의 원리 그러면은 맥락이 있어야 되고 심상이 구성돼야 되고. 그래서 항상 키워드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박스 안에 넣어주니까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문제를 확 보시고 키워드를 딱딱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으로 가지고 와야 되죠. 이 문제지에다 답안을 쓸 시간은 없으니까 키워드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을 형식화하기 앞서서 개념이 발생한 맥락을 준 다음에 학생들이 심상을 구성했죠. 3, 4 모듬이.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이 형식화되기 위해서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고 특징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5모듬, 6모듬이 한 게 이제 아까 그거를 캡처해갖고 이렇게 갖고 와서 이차함수 그래프 y는 ax 제곱이고 이건 이제 평행 이동한 거죠. 이런 게 다 이차함수의 본질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현실과 결부된 수학의 원리에서는 현실이 있어야 되고 본질이 있어야 되고 심상에서는 맥락이 있어야 되고 심상이 있어야 되고 개념이 형식화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실과 결부된 수학의 원리의 키워드는 본질을 잡아줘야 되고 5, 6모듬 그 다음에 심상 구성의 원리에서는 개념이 형식화 똑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그래서 5모듬하고 6모듬이 개념을 형식화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그러니까 뭐뭐와 어떤 이론과 관련해서 쓰시오 했을 때 이론을 먼저 쓰고 지문을 가져와도 되고 지문 가지고 이론 쓰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먼저 현실과 결부된 수학의 원리가 이거죠.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수학 개념, 관계의 구조. 그게 프리덴탈을 말하는 본질이잖아요. 그런 거를 잘 정리. 아까 왜 이차함수 식으로 잘 정리를 했죠? 그래프를 정리를 했죠? 그렇게 정리를 하려면 먼저 현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이킹이라든가 분수 같은 현실에서 먼저 출발을 해갖고 그 현실을 잘 정리를 해서 이제 그래프 식이 나온 거죠. 그 정리를 하는데 사고 수단이 이차함수 식과 그래프라는 본질이죠. 맞죠? 그 본질로 수학을 학습해야 된다는 현실과 결부된 수학의 원리가 잘 구현됐다? 뭐 잘 반영됐다고 평가를 하라 그랬으니까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문에서 간단하게 가지고 오는 거.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차함수식 그래프의 특징이 일단 본질이죠. 여기서는 그 수학 개념 관계 구조로 정리될 필요가 있는 현실인 포물선 이미지. 아까 학생들이 포물선 이미지 갖고 왔죠?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식 그래프라는 걸 현실의 정리 수단인 본질. 맞죠? 그래서 제가 지문에다가 현실 잡아놓고 본질 잡아놨잖아요. 키워드로. 그래서 그 두 개만 잡아놓은 다음에 이론에 맞게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심상 구성의 원리는 이렇게 일부러 합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지문 가지고 오고 이론 갖고 오고 지문 이렇게 해도 되고 둘이 합해도 되거든요. 근데 합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합해봤는데 실력이 좀 많이 이렇게 되신 분들은 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합해놓고 이론과 실제를 합해서 융합해서 답을 써도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연습하는 것보다 처음에 이렇게 연습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실력이 완전히 향상되면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차함수식 그래프라는 거를 먼저 개념을 형식화하기 앞서 이게 이론이죠. 개념이 발생한 이론이죠. 학생들한테 실제적인 맥락을 줘야 되죠. 컨텍스트를. 그러기 위해서 아까 포물선 이미지 2개 삽입하라 그랬잖아요. 교사가. 그래서 아까 심상 있었죠? 3모듬, 4모듬. 다 가지고 올 필요 없으니까 3모듬, 4모듬이 심상 구성했고 5모듬, 6모듬이 뭐 했죠? 개념 형식화했죠. 그래서 키워드가 개념의 형식화하기에 앞서서 개념이 발생한 맥락을 줘서 심상 구성하고 개념 형식화하고 맥락, 심상, 개념 형식화.
그 순서대로 지금 이론하고 지문을 융합해서 한번 써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앞에서처럼 지문 갖고 오고 이론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100% 암기. 아직 암기 안 되셨으면 이번 주에 100% 암기하는 거죠. 이차 함수 학생들이 아까 알조메스 이용했죠? 그러니까 공학도구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 성질 아까 맞죠? 뭐 탐구하게 한다. 성질 기준. 공학도구 이용한 거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거로. 그래서 아까 현실과 결부된 건 지문을 다 보고 해야 되니까 2점, 심상은 교사의 기억에 따라서 밑에만 얼른 보면 되니까 1점, 요거 단순 암기 1점 그렇게 하고, 이 지문에서는 여러분들이 나 프로덴탈 그럼 뭐 외웠죠? 수학과 교수학습 원리 5개 외웠잖아요. 안내된 재발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반성적 사고의 원리가 있고, 전형적인 보기를 통한 개념 지도의 원리가 있는데, 그 3개는 하나도 적용이 안 돼요. 제가 왜 지문 보고 제가 물어보는 거 말고 다른 거로도 해보라 그랬죠? 그럼 나 5개 원리 있는데 3개 적용되나? 안 되죠. 그쵸? 안내된 재발명 원리가 적용이 되려면 어떤 수업 내용에 대한 사고 실험으로 수학 4의 얘기, 뭐 이차 함수가 어떻게 역사 발생적 원리에 따라서 발명이 됐는지 수학자들의 얘기가 좀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뭐 수업 내용 장면에 대한 사고 실험으로 학생들이 막 잘 몰라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 달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교사가 수업 시나리오, 그러니까 장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사의 지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어야 안내된 재발명 원리가 되는 거죠. 네, 반성적 사고는 얘네들 지금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성이라는 것 자체가 몰랐는데 내가 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어떤 그 비고스키로 말하면 비교 설정이겠고, 뭐 스캠프의 반영성 지능도 될 수 있는 거고, 구성주의에서 또 말하는 왜 그 피아제의 반영적 추상의 원리도 될 수 있는 거고, 몰랐는데 어떤 계기로 알게 돼서 수준이 비약되는, 수준이 점핑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지 반성적 사고의 원리로 분석이 되거든요. 맞죠? 그 다음에 전형적인 보기, 그거는 굉장히 모범이 되는, 왜 여러 가지 예시를 다 할 필요 없이 이차 함수 그래프가 발생될 수 있는 굉장히 여긴 지금 생활 속의 포물선 이미지가 다양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굉장히 모범이 되는 전형적인 보기 하나에서부터 이차 함수를 학생들이 끌어낼 수 있는, 즉각적으로 구조를 파악해서 이차 함수의 개념을 형식화할 수 있는 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 이제 나중에 우리 몇 회 뒤에 모의고사 때 볼게요. 그래서 결국 3개가 다 없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체크할 거는 해설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프로덴탈 수학과 교수학습 원리 문제를 푼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5가지 이론, 교사학습 원리를 5가지를 쭉 다 외우시겠죠? 물론 지금 이제 암기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각 원리가 적용된 교과서 내용이나 수업 실제를 뒤에 이렇게 박스에 있어요. 우리 2, 3월에 다 수업하고 7, 8월에도 많이 했었죠? 그거를 가지고 박스를 써놓은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해결해야 될 내용은 결국 프로덴탈의 수학과 교사학습 원리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 푼 다음에 나 이거 혹시 왜 그 신론에는 심사구성의 원리하고 전형적인 보기를 통한 개념지대 원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공부 아직 못하신 분들은 틀린 게 내 탓이 아니죠. 신론만 공부했는 경우는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제 이론을 가지고 암기를 하시고 다시 보시면 당연히 맞으시겠죠? 그다음에 요건 100% 암기하시고, 공학에 대한 거는 제가 2, 3월에도 강조했지만 이 계정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당연히 AI 교과서에 가지고 수업을 배우니까 공학을 굉장히 많이 개정교육 과정에서 강조했어요. 그래서 하시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에서 정답면체 지도하는 거예요. 정답면체에 대한 것도 학생들한테 굉장히 예전에도 기출에도 나왔지만 많이 학생들이 어려워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다면체를 지도하는데 여기 이제 묻고 있는 거 먼저 볼게요. 5대 역량 중에서 추론. 그러니까 기억을 얼른 가서 여기서 추론 강조점 3가지 외우죠. 그 중에서 도대체 어느 건지 그냥 서술하라 그러면 쓰면 되는데 학생들이 추론하는 과정과 관련지어서 그러니까 지문 분석하라는 의미죠. 관련지란 거는 그거 하나 묻고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을 가면 이제 우리가 그 수화연산 파트 교재연구책 수화연산 파트에서 정의 유형 그러니까 내포적 정의, 외연적 정의 배웠죠? 그럼 정다면체 뜻을 학생들이 니은에서 어떻게 배우거든요? 그럼 내포적 정의인지 외연적 정의인지 쓰시오. 그냥 기입형으로 쓰기만 하면 되죠? 서술이나 설명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고 있는 거. 디귿에서 이제 교사가 어떻게 지도를 하거든요? 이게 시간 전쟁이니까 막 빨리 하다 보면 아는데 답을 다른 요구사항을 쓰니까 학생들이 해결하는 걸 또 쓰래요. 기억에서 디귿에서 그쵸? 디귿에서 교사가 어떻게 지도하는데 학생이 해결하는 거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억부터 올라갈게요. 수업 의도 그래서 이제 알죠? 3D, 2D 말고 정다면체니까 3D로 하겠죠? 그래서 정다면체인 거? 아닌 거. 그렇게 모아놓고 다면체 특징을 탐구. 이것만 봐도 여러분 내포적 정의인지 금방 아시겠죠? 근데 뒤에 또 나와요. 당연히 교과서에서는 특징 정다면체 2개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다면체 뜻을 배우니까 내포적 정의죠. 그런데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다면체가 5개밖에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정당화를 할지.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여기 그렇죠? 구체적 조작 활동을 해갖고 구체적 조작 활동을 해서 맞죠? 학생들이 조작하는 거 그 조작이 어떤 이제 교구를 갖고 그동안에 했다면 지금은 그 AI 교과서를 갖고 학생들이 막 이렇게 3D로 돌려보고 막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조작 활동 막 잘라도 보고 그쵸? 2차원과 3차원 뭐 그 잘랐을 때 회전체를 잘랐을 때 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게 다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구체적 조작 활동을 갖고 정다면체 특징을 탐구하고 거기서부터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추론하고 써있죠? 흥미,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이런 말보면 여러분 추론 강조점의 첫 번째가 그대로 드러나 있죠. 그쵸? 흥미, 관심, 탐구, 그쵸? 됐죠? 추론 첫째 하고 딱 써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교사가 여기는 정다면체인 거 아닌 거를 모아놓고 특징 항상 특징을 먼저 찾은 다음에 정의를 해주는 거죠. 교사가 먼저 정의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특징이 애들이 이제 학생들이 막 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해서 내포적 정의가 가장 이제 어떤 대상에 포괄되는 대상 전체로 하면 외연적 정의죠. 여러분 외연적 정의는 굉장히 어렵다 그랬잖아요. 3수준의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특징 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그 대상 전체의 공통적인 속성, 특징으로 정다면체를 뜻을 정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포적 정의라는 걸 쓰기만 하면 되니까 내포적 정의라는 걸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다면체가 정말 5개밖에 없는지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수업 가이드에서 이제 디귿에서 나오죠. 정말 정다면체가 5가지밖에 없는지 교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학생의 해결 과정을 쓰라고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근거 맞죠? 왜 5개밖에 없는지 이유를 답에다 써야 되죠? 학생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5개 말고 다른 정다면체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해설에 축구공 같은 거 했었거든요. 다른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직접 그려보니까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죠. 이제 알죠? 3D 이용해서 그리고 그려보니까 정다면체 걔가 안 돼. 축구공은. 왜 안 되나? 없다면 이유도 말을 해야 돼요. 정다면체 뜻에 맞지 않는 거죠. 뜻 2가지 있죠. 각꼭 모든 이제 면이 다각형, 정다각형이어야 되고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여기 나오죠. 그렇죠? 요거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주면 좀 쉽잖아요. 그렇죠?
요 답에 대한 근거가 돼버리니까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정답은체 뜻, 성질 같은 거는. 그래서 이거에 따른 학생들의 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추론은 암기하시는 거죠. 지금 요거는 좀 거의 맞으셨죠. 아까 학생이 한 것처럼 이제 알조 3D 이용해서 관찰하고 실험하고 측정 등 이 역량은 틀리면 안 돼요. 그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1차가 이제 교사가 채점하다 보니까 뭐 조사 같은 거는 조금 틀려도 모르고, 이 교사들도 저도 그러지만 다 외웠다고 하고 채점을 하는데도 너무 많은 사람을 채점하다 보면은 조사 같은 건 이제 틀렸는데 맞게 채점이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사는 틀리면은 혹시라도 틀릴 수 있어도 이제 맞게 채점이 되지만 핵심적인 용어 같은 건 절대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관찰, 실험, 측정 등 구체적 조작 활동 아까 3D로 했죠, 알죠? 정답은 제 성질, 뜻 그런 게 수학 개념원리 법칙이죠. 아까 흥미 관심 갖는다고 써 있었죠. 다양한 방법으로 아까 왜 탐구했죠? 탐구하고 이해하게 한다. 요거 추론 역량만 쓰라 그러면 요거만 쓰면 되는데 지문을 같이 이제 학생이 어떻게 했는지 알죠 3D로 정답면체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이고 꼭지점이 모인 면행을 쓰고 같다는 다면체를 탐구하고 이해한다는 요거 지문은 저하고 똑같지 않아도 돼요. 약간 틀려도 지문 내용은 분석하는 건 여러분 당연히 틀리겠죠. 암기하는 건 똑같아야 되고, 근데 이거에 맞지 않은 지문을 가지고 오면 이제 감점이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2점짜리라면 1.1점을 줄 텐데 지문이 전혀 얼토당토 안 한 질문을 가지고 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일어나고 실제 분석하는 게 수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다 외워서 합격했다 그런 학교 수기는 그러니까 이론만 외워서 합격했다 그런 학교 수기는 물론 없겠지만 있어도 틀린 말이죠. 내가 수교를 점수를 고득점을 받았다는 보장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론만 암기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니은은 내포적정이죠. 내포적정이. 그 다음이 학생의 해결 과정. 아까 말했었죠. 정답면체라는 거 이제 뜻을 여기다 제가 써놨죠. 정답면체 뜻을 추론하고 그래서 5개 써주고 학생의 해결 과정을 쓰랬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학생의 해결 과정 5개의 정답면체를 써주고 그 다음에 축구공 같은 거를 이제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걔는 면은 다 정다각형이 맞는데 다면체를 이루는 면이 오각형, 육각형 같이 합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합동해야 되는데 축구공이 그렇죠. 그래서 정다면체가 아닌 이유를 근거를 설명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지문에서 교사가.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구공 아닌 다른 거 갖고 와도 돼요. 정다면체 아닌 다른 거 근거를 가지고 오셔도 돼요. 그래서 정답면체 같은 경우에는 기출에도 예전에도 나왔고 굉장히 학생들한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해설에서 해설 파일에서 해설의 14페이지예요. 14페이지에 가시면 먼저 추론 역량 강조점이 써 있어요. 아까 우리 했던 거 맞죠? 첫 번째 요거죠?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있는 거 암기하시는 거. 그래서 두 번째는 특히 우리 왜 귀납 유추는 수학적 추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런 거 가지고 먼저 추측하고 그 다음에 정당화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추측만 하면 안 되죠. 수학적 증거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비판적, 그러니까 가치 및 태도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은 개념원리 법칙. 아까 왜 정답면체 뜻 같은 그런 게 개념원리 법칙이 있죠. 그런 거 도출하는 과정과 절차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반성하게 하는 거. 그래서 세 가지. 그다음에 외연수정인 내포적정의. 아까 우리 정답면체는 먼저 성질을 2개를 찾고 그 정답면체라는 개념에 나타내는 대상의 공통적인 속성의 성질이죠. 성질로 정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외연수정의는 그게 아니고 정답면체가 뭐뭐뭐뭐다 5개다. 그게 외연수정이죠.
평행사 변형은 뭐뭐뭐뭐다 이렇게 맞죠? 다면체는 뭐뭐뭐뭐다 이렇게 그 대상 정다면체라는 대상에 포괄되는 개념에 포괄되는 대상을 다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외연치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당연히 성질로 내포적 정의를 하고 외연치 정의를 해줘요. 그래서 다면체도 그러고 평행사 변형, 정다면체 다 마찬가지죠. 성질을 먼저 가지고 정의를 해야지 학생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박스에 보시면 외연 내포적 정의 예시를 해놨으니까 암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외연적, 기입형으로 이런 게 내포적 정의라는 거를 아시면 돼요. 그 다음이 이제 16페이지 보시면 정다면체 지도에서 성취기준 해설과 고려사항 적용되는 것. 지금 만약에 그 지문에서 성취기준 먼저 해설을 보면 구체적 사물이 있었죠? 혹은 전개도 교구 컴퓨터 프로그램, 지금 알죠? 3D로 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다면체, 회전체도 돼요. 관찰했죠? 그리고 성질 찾았죠? 요것만 했죠? 근데 요거까지 같이 붙이는 게 다면체, 회전체 같이 해갖고 성취기준 해설이 나왔으니까 회전체 단면을 우리 교과서에서 잘 넣는 거 배우죠? 그것까지 같이 해서 성취기준 요것만 자르면 안 돼요. 성취기준 해설은 그야말로 다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성취기준을 적용할 때 교사가 어떤 걸 고려해야 되나를 보면 간단한 지금은 뭐 전개도 갖고 안 나왔으니까 지금은 간단한 입체동 단면 자르는 것도 지금 수업에서는 안 했죠? 맞죠? 요거는 안 한 내용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지문을 단면을 자르는 연습이 나온다거나 전개도 접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거 알제오3에서 구현된 모형만 보고 수업을 했었죠. 전개도 접는 연습은 안 했죠. 근데 만약에 전개도 접어서 하는 수업이 있었으면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 전개도 평면도용하고 입체도용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2개 암기하시고 지도 방법은 그냥 참고로 제가 써놓은 거고 정다면체에 대해서 나 뜻 잘 모르겠다 뭐 그랬을 때 교과서 내용을 보시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 교과서에서 내포적 정의가 먼저 있죠. 정다면체 성질 그리고 외연치 정의 있죠. 정다면체가 뭐뭐뭐뭐다 5개 위가 내포적 밑에가 외연치 정의죠. 그리고 여기 왜 5개인지 그런 것도 전개도 그런 식으로 교과서 내용을 써놨어요.